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구장. 예술 작품으로서의 루시. 약혼 발표 며칠 후 허니처치 부인은 달 루시와 예비 사위 세실을 동네 정원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딸이 좋은 혼처를 잡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세실은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루시 옆에서 우아한 걸음걸이를 보였고 루시가 말을 걸면 길고 갸름한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니처치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좀 격식 없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부인은 개의치 않고 즐거워하며 세실을 여기저기 소개했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불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시의 무늬 있는 실크 드레스에 커피가 쏟아진 거죠. 루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허니처치 부인은 당장 루시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하녀에게 드레스 얼룩을 닦아내게 했습니다. 모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세실은 그 고지식한 미망인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세실의 표정은 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세실이 물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자주 가시나요? 루시는 파티를 즐겼던 터라 네, 가끔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보통 시골 사교계의 모습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그렇죠. 모임이 아주 많지. 허니처치 부인은 파티에 나왔던 드레스 스타일을 떠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눈치챈 세실은 몸을 숙여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그 모든 게 정말 끔찍하고 재앙 같고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잃어서 미안해요. 아니, 축하 인사 말이에요. 약혼을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여기는 게 역겨워요. 남들이 저속한 감정을 쏟아내는 황무지처럼 말이에요. 근 아이 든 부인들은 다 비웃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은 그들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끔찍해요. 그건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비웃는 듯 했던 나이 든 부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태도였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삶의 정신이 그들을 통해 미소 짓고 있었고 세실과 루시의 약혼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지속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실과 루시에게는 그저 개인적인 사랑의 약속일 뿐이었죠. 그래서 세실은 짜증을 냈고 루시는 그의 짜증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지쳐요. 루시가 말했습니다. 테니스라도 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테니스를 안 칩니다.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운동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진 낭만은 잉글레제 이탈리아나토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된 영어라는 뜻인가요? 이 언디아이어 뷰에로 INC와 에너티오. 그 속담 아세요? 루시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로마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겨울을 보낸 그녀에게 그 말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약혼 이후 세실은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던 세계적인 장난꾸러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어쩔 수 없죠. 저와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고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명한 루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되기도 해요. 세실은 루시의 말을 듣고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를 울타리로 막는 것과 남들이 세워놓은 울타리에 갇히는 건 다르지 않나요? 루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르다고요. 허니처치 부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전 잘 모르겠네요. 울타리는 그냥 울타리 아닌가요? 특히 같은 곳에 있을 때는 더 그렇죠. 저희는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실은 방해를 받아 기분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세실, 여기 좀 보게. 허니처치 부인은 무릎을 벌리고 카드 케이스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윈디 코너스. 다른 무늬들은 다른 사람들이지. 동기는 다 좋다지만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이 울타리라네. 루시는 웃으며 엄마, 우리는 진짜 울타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시적인 표현이었나 보네요. 허니처치 부인은 이해했다는 듯이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세실은 루시가 왜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려줄게요. 부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비비 목사님이에요. 목사에게 울타리가 없다는 건 그분에게 방어 수단이 없다는 뜻이겠죠. 루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데는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빨랐습니다. 세실의 속어는 알아듣지 못했어도 그 속어를 말하게 한 감정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비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분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부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울타리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대화는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뒤였습니다. 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성직자가 한 명 있어요. 루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 말했습니다. 담장. 그것도 가장 끔찍한 담장을 가진 성직자는 바로 피렌체의 영국인 신부. 이거 씨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불성실했어요. 불운한 태도 정도가 아니라요. 속물이고 거만하고 정말 불친절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요? 베르톨리니에는 아내를 살해한 노인이 있었거든요. 아마 살해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왜요? 근 모인분은 아주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세실은 그녀의 엉뚱한 순진함에 웃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것씨는 절대 요점을 똑바로 말하지 않더군요. 모호하게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인이 아내를 사실상 살해했다고 신의 눈앞에서 죽였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해라 얘야. 허니처치 부인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으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건 참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 노인이 버림받은 건 주로 그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가 저속하다고 했지만 그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노인, 이름이 뭐였더라? 해리스요. 루시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해리스 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그녀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실은 그녀의 말에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씨는 교양 있는 목사 아닌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싫어요. 조토에 대한 설교를 들었거든요. 싫어요. 옹졸한 성격은 감출 수가 없어요. 정말 싫어요. 세상에, 얘야.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겠구나. 뭐하러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 노아 세실은 이제 그만 성직자 미워하는 거 멈춰야 해. 세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루시가 이거 씨에게 도덕적으로 격분하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달까요? 그는 루시에게 그녀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님을, 여성의 힘과 매력은 근육질의 허풍이 아니라 신비함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허풍이야말로 생기가 넘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존재를 조금 흠집내더라도 그만큼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잠시 후 그는 붉어진 얼굴과 흥분한 몸짓을 하고 있는 그녀를 호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몸에서 쏟아나는 활력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칭찬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가장 단순한 주제라 생각되었거든요. 소나무 숲, 깊숙이 자리 잡은 고사리, 상처 입은 덤불을 비추는 붉은 단풍, 그리고 잘 닦인 길의 소박한 아름다움까지 그는 바깥 세상에 그다지 익숙지 않았던 터라 가끔은 사실을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악렵송의 영원한 푸르름에 대해 말할 때마다 허니처치 부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전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런던에 있을 때는 런던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시골에 있을 때도 시골이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저는 새와 나무, 하늘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들이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열의 아홉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요. 시골 신사와 시골 노동자는 각자 나름대로 가장 다분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연의 섭리를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허니처치 부인, 동의하십니까? 허니처치 부인은 깜짝 놀라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마차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세실은 자증이 났고 다시는 흥미로운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시 또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징그려져 있었고 여전히 몹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너무 격분한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8월 숲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가씨,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무릎으로 루시의 무릎을 툭 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얼굴이 붉어지며 키가 얼마나 되죠? 라고 엉뚱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 높은 산에서 내려오세요. 양치기가 노래했네. 높은 곳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언덕의 아름다움과 높은 곳에는 허니처치 부인의 조언대로 더 이상 성직자를 미워하지 맙시다. 여기가 어디죠? 물론 서머 스트리트죠. 루시가 말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숲이 끝나자 경사진 삼각형 모양의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양옆으로는 예쁜 오두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위쪽과 세 번째 면에는 새로 지은 석조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비싸 보였지만 소박하고 매력적인 기와 첨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BC의 집은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높이는 오두막들을 겨우 넘을 정도였습니다. 근처에 큰 저택 몇 채가 있었지만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경은 한가로운 세상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스위스 알프스를 연상시켰고 보기 흉한 작은 별장 두 채가 흠집을 냈습니다. 그 별장들은 세실의 약혼 경쟁에 뛰어들었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루시가 세실에게 넘어가던 그날 오후에 해리 오트웨이 경에게 팔린 곳이었습니다. 그 별장들 중 하나는 이름이 시시였고 다른 하나는 엘버트였습니다. 이름은 정원 대문뿐 아니라 현관아치에 반원형 곡선을 따라 커다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엘버트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험난해 보이는 정원에는 제라늄과 로벨리아가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 윤이 나는 조개 껍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은 레이스 커튼으로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실은 임대 중이었습니다. 낡은 게시판 3개가 울타리에 축 들어져 있었고 전혀 올랍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이미 잡초로 무성했고 손수건만 한 잔디 같은 민들레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망했어. 여자들이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서머 스트리트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마차가 지나가자 시시의 문이 열리고 한 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멈춰. 허니처치 부인이 양산으로 마부를 건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해리 경이 왔네. 내가 말했지. 해리 경. 당장 저것들 철거하세요. 말할 것도 없이 해리 오트웨이 경은 마차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허니처치 부인.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사실 플렉 부인을 내쫓을 수가 없어서요. 내가 항상 옳지 않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막았어야지. 조카 때처럼 지금도 집세 없이 살고 있나?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나 저속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노부인인데 말이죠. 그녀를 쫓아내세요. 세실이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해리경은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빌라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플렉시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심하고 게을렀습니다. 오랫동안 서머 스트리트를 알고 지냈기에 그곳이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플렉 부인이 초석을 놓고 붉은색과 크림색 벽돌이 흉물처럼 쏟아오르기 시작할 때까지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건축업자인 플렉 씨를 찾아갔습니다. 플렉 씨는 매우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와를 얹으면 더 예술적인 지붕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슬레이트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코린트 양식 기둥에 대해서는 감히 의견을 달리하며 자신은 약간의 장식으로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경은 기둥은 장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갖춰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플렉시는 모든 기둥이 튼튼하다고 대답하며 어스킨의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모든 기둥의 머리 글자가 다 달라요. 잎사귀에 용이 그려진 것도 있고 이오니아 양식에 가까운 것도 있고 플렉 부인의 이니셜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모두 다 다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별장을 지었고 해리경은 결국 별장 중 하나에 이사할 수 없는 이모를 넣고 나서야 별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헛되고 무익한 거래는 허니처치 부인의 마차에 기대어 서 있는 기사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시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시골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썼지만 서머 스트리트는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CC에 딱 맞는 세입자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말입니다.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낮아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만만한 집주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 크기가 정말 애매해요. 농민들에게는 너무 크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아요. 세실은 빌라드를 경멸해야 할지 아니면 그것을 경멸하는 해리경을 경멸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후자의 충동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해야죠. 그가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행원에게는 완벽한 천국이 될 겁니다. 맞아요. 해리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이스 씨. 엉뚱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기차 서비스가 개선됐어요. 제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개선이죠. 요즘 자전거 시대의 역에서 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루시는 꽤나 열심히 일하는 사무원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장난기가 묻어나는 듯한 세실은 하층 중산층의 체력이 끔찍한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고한 이웃을 비웃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막으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리 경, 그녀가 소리쳤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노처녀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루시,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하십니까? 네. 해외에서 만났어요. 남성분들입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니요. 여자분들이에요. 지금은 머물 곳을 찾고 계시죠. 지난주에 테레사 양과 캐서린 앨런 양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 집과 딱 맞는 분들이세요. 비비 목사님도 그분들과 잘 알고 지내시고요. 제가 그분들께 편지를 써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추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 중개업자들. 그들이 제게 보낸 끔찍한 사람들. 어떤 여자는 제가 재치 있는 편지였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집세를 미리 내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사기꾼이거나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기라니. 지난주에 그 추악한 사기꾼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유망해 보였던 사람들의 사기 말이에요. 사랑하는 루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조원은 허니처치 부인이 기어들었다. 루시와 그녀의 썩어 빠진 신사숙녀분들과는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류를 잘 알아요. 이 집을 제대로 보호해 주시고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갑오들을 들여올 사람들을 피하세요. 슬픈 일이지만 저는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집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해리 경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 말씀대로 아주 슬픈 일이에요. 앨런 양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루시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세실이 말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지.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해리경. 그는 지루한 사람이에요. 지루한 건 바로 저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오트웨이 부인은 제가 너무 조심하면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앨런 양께 편지를 써도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허니처치 부인이 이렇게 외치자 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분명 카나리아가 있을 겁니다. 해리 경, 카나리아를 조심하세요. 새장 창살 사이로 씨앗을 뱉어내면 쥐들이 몰려들어요. 여자들은 절대 조심하세요. 남성에게만 맡겨두세요. 정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감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들은 찻잔을 들고 수다를 떨지 않죠. 술에 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편히 누워서 잠으로 털어버리죠. 아무리 저속한 짓을 해도 어떻게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널리 퍼뜨리지는 않아요. 남자 한 명만 주세요. 물론 깨끗한 남자라면 말이죠. 해리 경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와 세실 모두 두 사람에게 이런 노골적인 칭찬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놈들을 제외한 것조차도 그들에게 큰 차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니처치 부인에게 시간이 있으면 마차에서 내려 시실을 직접 둘러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고 그런 집에서 살 운명이 아니었죠. 집안일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특히 규모가 작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세실은 루시를 그녀의 엄마를 따라가도록 잡아 끌었습니다. 허니처치 부인, 그가 말했다. 저희 둘이 걸어서 집으로 가고 부인께서는 혼자 마차를 타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좋죠.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리 경 역시 그들을 쫓아내게 되어 기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그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젊은이들이여, 젊은이들이여. 그리고는 서둘러 집 문을 열었습니다. 빌어먹을 속물. 세실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게 소리쳤습니다. 오, 세실, 어쩔 수 없어요. 그 남자를 미워하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요. 그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루시, 그 사람은 시골 생활의 모든 악을 대변해요. 런던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겠죠. 별 생각 없는 클럽에 속하고 아내는 별 생각 없는 만찬회를 열 테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류층, 후원자, 그리고 얄팍한 미적 감각으로 마치 작은 신처럼 굴고 당신 어머니까지 모두 그에게 속아 넘어가요. 당신 말씀이 다 맞아요. 루시는 낙담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해리 경은 그 정원 파티의 핵심이었어요. 아, 정말 화가 나. 그 빌라에 천박한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정말 천박해서 그가 눈치챌 만한 여자 말이야. 얼굴이 끔찍하고 대머리에 턱이 축 처진 여자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루시는 기꺼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세실이 해리 오트웨이경과 비비 목사님을 싫어한다면 그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전할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예를 들어 프레디 같은 경우 말이다. 프레디는 영리하지도 예민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세실이 당장 프레디를 미워하지 않는 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루시는 뭐라고 대답할까? 프레디에 대한 생각은 더 나아가지 않았지만 세실은 루시에게 충분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루시는 세실이 프레디를 꽤 오래 알고 지냈고 지난 며칠을 제외하고는 항상 사이가 좋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연이 가득했습니다. 서머 스트리트는 숲 깊숙한 곳에 있었고 그녀는 큰 길에서 오솔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길이 두 개인가요? 아마도 우리가 똑똑하게 대화하고 있으니 길이 더 현명할 거예요. 숲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세실은 오후 내내 느껴졌던 그 은근한 자증을 담아 말했습니다. 루시, 왜 항상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들판이나 숲에 간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가? 그럼 숲으로 가자. 루시는 그의 기묘한 말에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는 분명 설명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루시에게 의혹을 남기는 버릇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속삭이는 소나무 숲으로 그를 안내했고 불과 12야드도 채 걷지 않아 그는 확실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틀렸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있을 때 방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방이요.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면 기껏해야 정원이나 길거리 정도죠. 진짜 시골에서는 절대 아니고요. 오, 세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 없어요. 마치 제가 시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당신이 시인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풍경과 연관지었어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풍경과요. 그런데 왜 당신은 저를 방과 연관지으면 안 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알아. 결국 내가 시인인가 봐.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방 안에 있는 것 같아. 정말 우습다. 놀랍게도 그는 자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전망도 없는 것이리요. 네, 전망이 없는 게 좋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는 비난조로 말했다. 차라리 저를 야외와 연관 지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오, 세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런 설명도 없자 그녀는 그 이야기가 여자아이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듯 덜버무리고 그를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끔씩 아름답거나 익숙한 나무들의 조합에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이후로 서머 스트리트와 윈디 코너 사이의 숲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디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기였을 때 그녀는 그 숲에서 프레디를 잃어버리는 놀이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본 적도 있지만 그곳의 매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소나무 숲 사이의 작은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또 다른 작고 푸른 알프스 산맥이었는데 이번에는 외딴 산이었고 그 안에는 얕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호수라고 외쳤습니다. 왜 신성한 호수라고 불러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웅덩이일 뿐이지만 저기 아래로 흐르는 개울이 보이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아주 크고 아름다워져요. 그때 프레디가 여기서 목욕을 하곤 했죠. 프레디는 이곳을 아주 좋아했어요. 당신은요? 그는 너도 여기를 좋아하니?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궁구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목욕했어요. 들키기 전까지는요. 들키고 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다른 때였다면 그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내면에는 고디식함이 깊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잠시 신선한 공기에 취했던 그는 그녀의 꾸밈없는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곳곳이 서 있었고 마치 잎사귀 하나 없는 푸른 세상에서 갑자기 피어난 눈부신 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샬럿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왔었거든요. 샬럿, 샬럿. 불쌍한 여자. 그녀는 진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머뭇거렸던 어떤 계획이 이제 실현 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루시,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루시, 전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지한 기색이 느껴지자 그녀는 솔직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뭔데요? 세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잔디밭에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했던 그날도요. 그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혹시 누가 보지 않는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게 키스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 말을 아주 무례하게 내뱉은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더 많이 했잖아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해도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세실,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한테 달려들 순 없잖아요. 그 절정의 순간에 그는 터무니없는 생각들만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무적인 듯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는 움츠러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를 앉아 그의 금빛 코안경이 빠져나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납작해졌습니다. 포옹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것이 실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은 스스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의와 배려, 그리고 세련된 본성에 따르는 온갖 저주를 잊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행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허락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근은 다른 노동자나 노예처럼 아니, 카운터 뒤에 있는 다른 젊은이처럼 행동할 수 없었을까? 그는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루시는 물가에 핀 꽃처럼 서 있었고 그는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루시는 그를 꾸짖었지만 그의 행동을 허락했고 그의 남자다움을 영원히 존경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남자다움을 존경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짧은 인사를 마치고 말없이 웅덩이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속 깊은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들어맞는 진지한 어조였습니다. 이름은 해리스가 아니라 에머슨이었어요. 무슨 이름이요? 근 오인 이름이요. 어떤 노인? 제가 말했던 그 노인이요. 이거 씨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굴었던 그 노인 말이에요. 그는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나눈 대화 중 가장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10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